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는 그냥 암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이런 내용을 기억이 나시면서 자연스럽게 연상을 하시라고 좀 기억에 도움이 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역권의 불가분성도 되게 어렵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왜 나왔을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불가분성. 자, 공로가 있고요. 승역지가 있고요. 요역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공유일 수도 있고요. 이게 공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권의 특성상 요역지의 공유일 경우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장의 1인의 지분을 위해서만 승역지가 지역권이 설정될 수 없고요. 반대로 승역지 같은 경우에도 공유물 전체가 아닌 공유자 중에 1인에 대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만 지역권이 존재하고 공유의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권은 지금 지분이지만 공유물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공유자 1인에 대해서 승역지든 요역지에 있는 설정된 공유자 1인에 대해서 발생한 성립, 그 다음에 소멸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법률적 운명은 다 같이 가야 돼요. 이 중에 한 사람의 성립된 소유는 다른 공유자하고도 운명을 같이 해요. 뭔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를 절대 어떤 방향 가냐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다 같이 망하자, 다 같이 성공하자, 그런 것처럼. 즉 뭐냐면 존속의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소멸의 방향이에요. 근데 민법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방향이다? 소멸, 존속으로 가는 거고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그럼 포인트보다 민법은 어떤 형태다?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이죠? 공유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공유, 지역권, 요역지나 승역지 공유의 얘기가 나오면 소멸은 금지시키고 성립을 존속으로 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다면 문제 푸시면 됩니다. 볼까요? 1위는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 나오죠. 공유니까 지분이 나오겠죠.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을 금지시키다 했죠.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소멸을 금지시킨다. 맞다. 출제 지문입니다. 요역지 공유자 1위는, 자, 공유 나왔죠. 지분 나왔죠. 지분에 나왔죠. 다 나오면서 소멸 금지 아니면 소멸을 금지시키고 성립 존속 방향으로 간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다. 소멸 금지니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승역지 공유자. 승역지 공유자 지분이다. 자신의 지분만 돼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맞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취득한다. 이건 존속이잖아요. 소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니까 존속이네.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다. 그러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효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맞겠죠? 공유자 지금 요역지가 이제 있고 승역지가 있는데 이게 가물병이 있어요. 갑이 통행료 개설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취득을 하게 되면 존속한다 방향, 이 사람들도 취득하잖아요. 그리고 요 계속득은 표현된 것은 을, 병을 위해서도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갑, 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취득시효의 중단은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 그러니까 가을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병이 개설해서 제가 설명 좀 잘못했습니다. 가을병이 통로를 같이 합심해서 이 사람들 요역지상에게 편의를 제공하니까 만들었어요. 근데 취득시효 중단 요것만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값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입니다. 취득은 같이 가기 때문에 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214조의 규정. 그러면 지역권들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 항상 용일 물권이든 담보일 물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생각하시는 것은 예컨대 지역권의 경우는 213조, 214조가 적용되냐? 그걸 살펴보시는 겁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이미 한번 봤습니다. 214조만 적용되고 21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간접적으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점유 사용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자,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지역권 준용한다 법에 써 있습니다. 301조에 214조 규정 준용한다. 그러면 213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는 지역권자는 불법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를 수반하지 않고
213조가 되려면 무조건 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를 수반하지 않죠.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1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213조가 적용돼야 하는 건데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214조만 적용되는 게 있죠. 지금 배웠죠? 저당권과 지역권. 소유권의 기남 소유물 반환 청구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전세권.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지상권은 뭐였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 건물 등의 소유할 목적으로. 그래서 지료를 지급하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에는 지료가 성립 요소가 아니지만 전세권에서는 뭐다? 성립 요소다. 이 표현 때문에 뭐가 연결되냐면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지,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즉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이별시킬 수 있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그 개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을 지급하고 이거는 전세권의 핵심 성립 요소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조차 사용 수익하며 여기가 사용 수익은 뭐다? 용익 권능적 성격이죠. 사용 수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전세금에 우선 변제 받을 있다. 담보 물권적 권능이 있죠.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뭐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담보 물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권능과 담보 물권적 권능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다만 전세권이 전세기간,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전세권이 설정계약이 종료되면 그 순간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뭐만 남는다?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따라서 전세권을 또 하나 읽으면 전세권에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 설정, 지상권, 저당권은 소유권 위에도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권능 성격이 있고 담보 물권적 권능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되면 용익 물권적 권능이 없고 뭐만 남는다? 저당권의 성격만 남으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이 만약 용익 물권적 권능이 없어지고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으면 어떤 모습이 되면 저당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저당권은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가 문제냐? 그럼 저당권자 우선 변제 효력을 받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물상대의를 규정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전세권의 가름에서 존재하는 게 뭐였죠? 후순위 기타 해권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전세금 반환 채권, 그 채권에 대해서 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다만 특정시킬 필요가 있다. 물상대의성의 특징이 뭐죠? 압류였죠. 압류의 의미가 뭐냐면 특정시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특정을 시켜야만이 그 반환 채권에 대해서 계속 우선 변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쟁점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공사대금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종종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은 인정된다. 반대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면 물권 법정지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배제했어요. 그럼 딱 나와야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한다면 이는 물권 법정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법정지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 설정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되기 때문에 이미 설정된 등기하더라도 원인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실제관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 및 임3자 사이 합의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먼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 쟁점 하나. 현실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실로 반드시 수수할 필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게 하나의 쟁점이죠.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기에서 합의에 따라 제3자로 명령합니다. 임대차 받은 채권의 기속 주체와 전세권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저당권에서도 나오는데 결론은 3자 합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쟁점입니다. 뭐라고요? 합의에 따라 유효하다. 나중에 저당권표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전세권도 지금 담보물권 성능이 있기 때문에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전세권을 등기를 했는데 전세권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써 있어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며칠이다? 2023년 9월 24일이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담보물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도 있겠지만 담보물권 성격도 있어요. 담보물권에서는 장래 발생한 채권에서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등기도 당연히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결국은 토지 사용의 권리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물 우리겠죠. 타인의 토지니까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항상 토지 사용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플러스 됐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있는 겁니다. 전세권자 병이 있어요.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의 물권을 해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등기를 했다는 전제입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사용권이 문제된다. 근데 뭐라고 했죠? 토지 사용권이 대표적인 게 지상권과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 지상권 효력이 미친다? 이런 고개는 끄덕거려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퇴거를 청구를 하죠. 갑은 이제 건물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벽을 상대로 전세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뭘까요? 건물 비유자 퇴거 청구 소송이죠. 퇴거 청구 소송이 왔을 때 과연 벽을 뭘 사유를 가지고 갑에게 대항했을까? 그게 뭐냐면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의 임차권의 효력에 미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병이 을의 갑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즉 지상권 임차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다?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을 퇴거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전화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따라서 이 전세권자에게 중요한 거죠. 토지 사용권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면 갑이 병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하게 되면 나가야 돼요. 막을 수 있는 게 이 조항이에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즉 을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누구를 해친다? 전세권자를 해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뭐다? 포기, 기간 다투, 약정 등 전세권 설정자의 임의적인 행위입니다. 누구의? 전세권 설정자의 임의적인 행위입니다. 을의 임의적인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갑이, 을이 토지 사용권, 지상권과 임차권이 뭐였죠? 유료잖아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를 약정했고 임차권을 갖는 당연히 차임이 있겠죠. 차임을 연체해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는 포함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요. 여기서 금한 것은 임의적인 행위인 거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이 그림 똑같죠? 네. 여러분들께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하나 쟁점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와 건물의 소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풀어 쓴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제가 이건 배포해드릴 겁니다. 공개해드리니까 보시면서 하십시오. 원형하는 취지가 의미가 원형한다는 의미는 을의 지상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잠시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 지상권의 전세권, 토지 사용권의 지상권, 임차권의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는 전제는 뭐냐면 을이 아까 토지 사용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 권리를 쓸 수 있는 거지 애초부터 을이 갑에게 토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즉 토지 사용권이 없을 때도 304조 1항에 따라서
병은 갑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304조 1항은 전제는 을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원형한다는 취지지, 따라서 갑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잠시만요, 갑이 아니었죠, 을이죠, 죄송합니다. 을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병은 304조 1항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인 갑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토지 소유 권리 행사는 뭘까요? 퇴거 청구. 제가 그래서 처음에 체계도 잡을 때 이렇게 딱 이거 나옵니다 했죠? 그렇게 대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야 좀 기억하기 편하게. 자, 또 하나, 지상권자가 을이 2년 이상의 지를 체납한 경우, 그러면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 누구죠? 토지 소유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304조 2항에 임의로 못한다는 거 있었죠. 소멸시키지 못한다. 거기 해당되지 안 되지 그 문제입니다. 한 경우에 이는 304조 제2항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소멸은 전세권 설정자의 임의적 행위, 포기, 기간 단축 같은 행위지, 전세권 설정 계약과 무관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차임 연체를 위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전세권자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때 동의가 없어도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을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아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 을, 병. 병의 전세권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사람들이 정신이 미친다는 아니라 효력이 미친다. 원형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 30일에 나왔습니다. 갑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나왔죠. 실주의 출제 지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04조 1항이 적용된다? 안 된다. 따라서 이 근거로 해서 토지 소유자인 권리행사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항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는 결국은 314조 1항의 원형에서 대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표현들 잘 아십시오. 지상권자 을이 2년 이상의 지를 체납하여 갑이 이를 이유로 소멸 청구를 한 경우에는 딱 답이 나오셔야 합니다. 2항의 지상권, 진차권 소멸하긴 행위에 해당된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출제 지문이었습니다. 네, 잘 기억하십시오. 전세권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통상 비료비의 상환을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자,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하게 할 수선 업무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그 문제예요. 임대차 개혁과 비교를 했을 때 임대차 개혁에는 수선 의무가 통상에서는 임대인에게 있어요. 하지만 전세권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에게.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 현상 유지, 전세 목적 현상 유지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전세권자. 네 의무잖아. 따라서 거기에 비용이 있지. 통상의 필요. 대신에 필요비는 통상의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특별 필요비 배웠죠?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할 때 통상의 필요비는 설정 가격에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이게 포인트이에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식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 확정 양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단팥을 했을 때 여러분 앙금이 있어죠. 단팥이 있어죠. 요게 단팥이에요. 단팥빵, 이게 단팥빵. 근데 단팥빵에서 단팥을 빼면 단팥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세금의 성립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옆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만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단팥만을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존속 중이라도 지금 바로 지금 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장래에,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떤 기능만 있죠? 담보물권적 성능만 있다. 담보물권 저당권 생각하시게 됩니다. 저당권 할 때 배우고 있지만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양도되는 게 수반성의 특징이죠. 하지만 분리해서 피담보채권만 양도도 가능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저당권 소멸되고요. 그 경우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소멸하는 경우는 용익물권적 권능이 없고 담보물권만 있다. 그럼 저당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발생이에요. 조건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소멸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전속권이 기는데 장래에 1년 후에 전세권이 소멸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장래에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장래에 조건부 채권. 왜냐면 존속하는 동안에는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소멸을 전제하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은 소멸을 전제해서 조건부 채권은 양도하면 당연히 조건부겠죠. 장래에. 지금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과 다르죠. 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잘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법조문은 그냥 2랑 2항, 4항, 4항인데 일단 총 4가지로 했어요. 보면 이 전세권의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전세권에 보면 개념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습니까? 토지,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세권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다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는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만 남았어요. 또 3항은 전세권, 토지, 건물이 다 들어가요. 4항 볼까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섞어서 내는 거예요. 4항과 관련해서 토지를 쓰는 거예요. 토지.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좀 이렇게 말장난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외웁니다. 전, 건. 근데 반복이 돼요. 전, 이게 총 사항이 있는데 전, 건,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냥 외웠습니다. 10년, 1년. 여기도 10년이더라고요.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외웠습니다. 최장기간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단기간 1년. 전세권은 3항이 뭐죠? 갱신했을 때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또 잘 나오죠?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십시오. 자, 전속기간은 전세권, 토지 다 이게 기억 이렇게 해주십시오. 토지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10년 넘는 때는 단축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선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꼼꼼히 한 번씩 써보십시오. 오답 노트를 만드십시오. 이런 지문을 맞춰야 합니다. 말장난이지만 좀 신경 쓰고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듣고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본인이 메모장에 잘 써보세요. 바꿔서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반복되는 주면 이것만 바꿔요. 건물 전세권은 선정할 때는 존속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거든요. 전세권 존속기간은 15년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토지 전세권의 전세권은 1년면 정할 때는 한다. 아예 애시당초 최단 기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X입니다.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한다는 것은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을 넘지 못한다. 근데 토지 전세권의 설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계속 전세권만 보다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부터 10년 못 한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처럼 전건, 10일, 10 존속기간 정업 없음.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저는 연상을 합니다. 저는 암기할 때 두 문자보다는 연상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대신에 시험에 나오기 전 시험장에 가서도 막 스킵을 해요. 저 나름대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어떻게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잘 나오는 게 제4번이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인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이 기간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자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만 갱신하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 전의 전세권과 저는 뭐냐면 기존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시험은 뭐다? 전세권의 기한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포인트입니다. 상가 건물이나 토지, 주택 건물 임대차법에도 조항이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하는데 주택과 상가에 더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토지라 먼저 전세권자 설정자는 묵시적 갱신. 틀린 지문입니다. 또 하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배웠죠. 180조, 187조 해당되는 여부 등기하지 않아도 존속기간은 1년이다. 먼저 죄송합니다. 법정 갱신되는 경우 존속 1년이다? 아니다.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을 한다. 세 번째,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 맞아. 정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에 관한 등기 없어도 제3자에 대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전세권의 설정자로부터 소유권을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됐으니까 당신 이 존속기간 동안 이거 쓸 수 있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함이 없는 경우에 또 특징이 하나 있죠.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토지 전세권을 자, 이거는 존속기간 이제 법정 갱신과 상관없는 거죠. 법정 갱신된 토지 전세권이라면 틀리겠죠. 이거는 애시당초부터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공통된 거예요.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게 특징이 뭐냐면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소멸 통과돼 효력은 즉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리고 또 하나 당사자 모두 했어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모두 소멸 통과를 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당사자니까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묵시적 갱신 조항에서는 기억할 게 뭐냐면 전세권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특별법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 항상 임대차 계약은 머릿속에 민법상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 계약 상가 건물 임대차 보석의 임대차 계약을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데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에는 묵시적 갱신이 또 있어요. 그때 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주체가 누군지 임차인만 할 수 있는지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기억을 하자고요. 주택과 상가의 경우는 어쨌다? 일단 주택과 상가는 임차인만이 할 수 있죠. 그게 다릅니다. 민법하고. 민법상 임대차는 뭘까요? 자, 퀴즈입니다. 나중에 답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존속기간 중에 물권이죠. 소유권이 양도되면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양수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으면 뭐였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자도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전세권에 이런 개념들이 먼저 생긴 다음에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왔어요. 이런 개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지위를 승계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지위를 승계한다. 대법원 판례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돈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역에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뭐가 남아있죠? 전세금 반환을 전세금을 돌려줘야겠죠. 그럼 만료되면 전세권자 을은 누굴 상대로? 종전 소유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를 해야겠죠. 따라서 종전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가 맞겠죠. 누구한테 하냐?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의 지위를 승계해갖고 따라서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은 빠져나간다. 이 표현 어디서 배웠죠?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의 의미.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반환을 지체한 경우. 자, 지금 포인트는 일부입니다. 전세권자는 나중에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고 용익물권적 권능이 나면 담보물권 남는다. 담보물권 있으면 특징이 뭐예요? 경매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냐? 일부만 전세에 있어요.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부에 대해서는 못한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일부만 전세를 줬다고 했을 때요. 근데 분리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전부에 대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무조건 일부에다 한다.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유치권. 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보통 물건은 뭐죠? 부동산이겠죠.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생긴 결련관계라고 하죠. 변제계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발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물건이다. 자, 유치권자는 개념상
점유자예요. 이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자가 부동산 되면 물건의 소유자가 있겠죠. 뭘 한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이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본권의 기초에서 하게 됩니다. 본권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점유와 권리가 있어야겠죠. 점유와 권리는 본권이 뭐였어요? 사용 수익의 권능인 토지 사용권이겠죠. 그게 없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부분 특성상 토지 사용권이 없어요. 다만 유치권이 있으면 거절을 할 수 있다. 채권을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할 때 이 사람은 토지 사용 수익권이 없어 사용권이 없어요 했죠. 그 의미는 유치권은 거절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용 수익의 권능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또 개념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유치권의 특징 부종성, 수불물상대의성. 자, 이게 다 담보물권 4가지 특징이죠. 부종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피담보 채권이 변제, 기타 소멸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소멸한다.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게 당사자 의사 해석에 부합된다. 불가분성.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 말소 못해. 1억인데 5천만 받아서 그래서 5천 일부분 말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가질 수가 있다. 물상대의성. 개념이 뭐냐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애초에 담보 목적에 가름하는 다른 어떤 보상금, 수용 보상금, 손해배상 같은 권리가 존재할 때는 이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물상대의성 인정하려면 무슨 개념이 있어야 한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유치권은 부종성. 돈 갚으면 채권 변제받으면 당연히 소멸해야겠죠. 수반성. 점유가 넘어가면 채권이 넘어가야지 수반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불가분성. 다 받을 때까지 유치할 겁니다. 근데 물상대에서 인정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유치권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 물건이지 더 나아가. 자, 전세권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표현이 있죠. 저당권도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물상대에서는 없는 겁니다. 다음, 유치권 성립요건.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아입니다. 점유요건, 채권요건, 배제 특약이 없을 거. 불법 행위로 이전. 핵심 점유요건은 점유를 하는데 불법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누구?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두 번째, 채권요건. 물건에 관한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거. 물건은 타인의 물건, 점유하는 물건에 가고 또한 이행기가 있을 거. 이렇게 다 이건 1, 2, 3은 유치권 성립요건, 점유, 채권요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거. 1번 점유요건 불법 행위가 아니다. 타인의 물건이다. 채권요건 물건에 대한 채권이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자, X에 대한 가외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가점 점유는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의 점유에 간접 점유도 오케이. 다만 직접 점유가 누구? 채무자인 경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다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간접 인정은 안 된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간접 점유는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간접 점유 이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었죠? 취득시효. 또 뒤에 나가서 또 나와요. 주택임대차법의 대항요건.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면 자, 점유니까 유치권자는 점유죠. 그리고 우리는 물권 나눌 때 점유권과 본권을 구분해요. 즉 점유권은 사실상에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면 점유권에도 물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도 물권이고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를 항상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유치권자는 어떤 물권적 권리가 점유권에 대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탈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침탈당하고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한다. 그런데 점유보호 청구권을 할 수가 있는데 유치권은 반환 청구권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유치권도 소멸해요. 다만 침탈당한 점유자가 유치권자가 언제까지 회복하기 전 회복을 해야 하면 유치권도 살아나요. 하지만 아무리 그게 부당하게 침탈당한가 하더라도 점유의 개념은 그냥 사실상 지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점유를 회복받기 전까지는 유치권 살아나지 않는다. 그걸 묻습니다.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점유물 반환청구의 보유가 있다면 회복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있는다? 아니다. 회복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은 인정된다?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점유의 개념은 사실상 개념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 배웠을 때 본권과 관련했을 때 등기에서 불법 말소된 등기는 말소된 권리에 대해서 추정력이 없고 오히려 회복을 하기 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의 효력. 그걸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본권인 거고 이건 사실에 기초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 결련관계 인정되는 경우, 결련관계 인정되는 경우는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가요. 배상 청구에 기한 타인이 가축에 대한 유치권 주장은 이렇게 하시면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결련관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결련관계가 인정된다. 뭐라고요? 목적물, 타인이 가축의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잖아요. 자, 필요비 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에 포인트는 상환채무 자체는 우리 비용 상환 청구를 기초해서 점유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다?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그리고 항상 사례 향후에 이제 배우겠지만 여러분 항상 이행불능이 되고 이행지체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행지체 하게 되면 동시에 항변을 묻는 지문이고 대부분 이혼 부담이나 계약 해지를 보게 되면 이행불능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이행지체인데 공통된 게 뭐냐면 손해배상이 있죠. 손해배상이 있는데 본래 급부의 연장이나 아니면 본래 급부의 변신하고 동일성이 있다.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과 똑같이 지급받다. 동시에 한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전에 동시에 한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상 밖에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도 동시에 한변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게 기본 마인드예요.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의 필요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 필요비 상환 채무에 플러스 지연돼서 발생한 이자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 발생한 요건 다 갚았는데 이게 남았다 하더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필요비 상환 비용 상환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가 있다? 계속 결련관계가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필요비 상환 청구는 결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청구권 연장인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손해 채무 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발생한 이행불능이 중 이행지체 나누지 않고 이를 기초로 한 기책사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동일성이 있고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의 결련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동시행변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행변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동일성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아, 동일성? 연장됐다, 동일성 있다? 그러면 아, 동시행변권도 계속 따라오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반환약정에 따라 임대상은 권리금 인정 안 된다. 반환 청구권. 보증금도 안 되고요. 매매계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도 채권은 당연히 안 되고요. 물건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건축자재를 공급해서도 건축자 대금 채권. 원상회복약정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원상회복 의무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네가 필요비든 비용비를 유익비를 지출해서 만들어 남겨진 결과물이 있다 하더라도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얘기는 유익비를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겁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기 때문에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야. 일시당적. 채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겠죠. 정확한 의미는. 근데 비교할 때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포기할 수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비용 상환 청구에서는 강행 편면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즉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효력이 있는 거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는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권 포기는 임차인에 불리한 거고요. 그래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계약 명의 신탁이 있어서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자에게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이거는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뭐냐면 매매 자금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은 뭐죠? 물건에 관한 거예요. 지금 지금 부동산을 유치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내용이 뭐였죠? 명의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매수 자금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신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그렇죠. 어떤 경우든 악의된 성에서 나눴을 때 선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완전하게 기속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명의 신탁의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명의 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수탁자 앞으로 됐지 신탁자 앞으로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적 없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한 채권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련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그 효력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은 물권 항상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배웠죠. 하지만 취소는 취소권자가 있다. 유치권 포기 특약은 이해관계자 많겠죠.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그 다음에 경락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경매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이 누구다? 수급인. 답이 여기 써 있어요. 소유권이 수급인. 그 종사대금의 지급을 담보. 공사대금 채권 누구 있어요? 수급인이죠. 건축주 공사하라고 시킨 사람이 도급인. 공사업자가 수급인이에요. 그렇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가 건물에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답 있죠. 그런데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누구 거예요? 수급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요건이 있어요? 타인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자,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었습니다. 단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진정한 소유자가 돌려달랄 때 돈 받을까지 거절할 수 있고 가장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언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대신에 유치물로 받는 겁니다. 그럼 유치물의 가격이 산정되죠. 감정 평가에 의해서. 대신에 이거를 누구한테 통과한다? 공적성을 합법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결정에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유치권자에 가는 겁니다. 유치권자의 그 소유권이 기속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감정인의 평가에서 나온 그 액수만큼의 변제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뭐란다? 간이변제 충당. 유치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변제 충당은 어떤 게 긴급한 경우.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유치물이 사라질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과실을 수취해서 우선 채권 변제인데 그럼 과실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나 배가 아니라 뭐다? 임대차나 생각하는 차임상당, 임요 이런 경우도 과실도 수취권이 있다. 수취해서 우선 변제, 자신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 이 과실을 뭔다? 항상 과실하면 사용수익 대가인 차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당연히 금전이기 때문에 이 단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익이 있겠죠. 자, 다음 유치물의 사용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치물을 거절할 권능이 있지 토지 사용권은 아니다. 즉 그 사용 수익 권능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 담보를 목적을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이지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때 물권의 종류를 나눌 때 유치권은 어떻게 본다? 담보 물권이다. 구분할 때 본권, 제한물권 소유권 두고 제한물권 뭐가 있죠? 용의물권, 담보물권이죠. 그 담보물권에 유치권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 뭐 쓴다? 법이 정한. 왜 법이 정한 거냐? 유치권에 강력한 효력이 있죠.
최우선 저당권의 저당권의 기반을 흔드는 최우선의 사실상의 최우선의 우선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담보물권. 자,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가 나오겠죠. 출제 포인트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승낙 아니면 보존행위.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승낙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승낙을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승낙이 있으니까. 대여 담보는 처분도 있는데 승낙이 있잖아요. 또 하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보존. 가치를 보존하는 거죠.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죠. 가치가 유지가 돼야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자한테도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공사업자는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의 거점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유치권 행사하려면 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써서 하는 경우는 돈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것은 주택의 보존에 근데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치물을 예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 수익은 어떻게 된다? 제가 얘기했죠. 사용권이 없다. 그럼 사용 수익 권능이 없다. 그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사용한 만큼의 차임상당의 이득을 본 거죠. 근데 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힘은 없어요. 단지 유치권은 만약에 그런 사용에 따른 어떤 이익을 향히 보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그건 토지 사용권이에요. 한 소지 사용권 아니라 단지 이행을 거절할 권능만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사용 수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득을 얻는 거고 그 이득은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가 맞지 없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권 처음 할 때 사용 수익 권능이 없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 위반시. 이런 승낙 없이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용한 경우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에서는 유치권 소멸 선고 사유에 해당되는 안대를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접근을 많이 합니다.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 상당한 상환을 허락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맞죠? 상당한 상환 기약을 허락하는 얘기라면 이행기가 연기되는 거고 연기됐다는 얘기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치권의 요건, 채권 요건 뭐가 있었죠? 결련관계 플러스 이행기의 도래.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소멸하는 겁니다. 자, 유치권을 소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이 유치권의 소멸 사유.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요합니다. 여기도 유치권의 사후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하나의 의사예요. 의사표시니까 포기를 하게 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곧바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유치권 포기 각서를 씁니다. 그 포기를 한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피담보 채권. 채권 담보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 소멸한다. 당연한 개념입니다. 소유물의 목적 양도 점유 상실 사유죠. 그 경우는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소유자가 목적물 양도는 거죠. 소유자가 점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계속 있으니까. 유치권자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물이 양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다.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항상 물권의 개념 바로 대항력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채권은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상관?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임대인이 토지 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넘기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 토지 사용권 주장을 못한다. 그게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가 있는 겁니다. 자, 세무자는 상당한 담보.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치권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 개념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소유자도. 법에는 채무자로 쓰지만 채무자와 소유자 개념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채무자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있는 경우 있고 또 양도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채무자 소유자였어요. 근데 그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그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는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채무자의 법에는 채무자라고 써있지만 할례는보다 소유자도 포함한다. 어떤 경우냐? 채무자인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게 소유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하시라고 한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